음악 기획자로서의 활동, 또 도시나 지역운동 이런 것들 꾸준히 좀 해왔다고 해왔고요. 최근에 한 2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좀 국회에서 과정을 하고 우리 군산 출신 박주현 의원실이 맨 마지막에 제가 있었던 의원실이었었고, 네, 지금 여기 이제 국회 나와서 작년 8월에는 국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바로 서울에 혁신파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 35,000평 정도 되는 옛날 주변관리들과 이전하고 난 다음에 혁신파크라고 갔는데 거기 이제 전략 디렉터라고 말도 좀 어려운데 그런 거 맡아가지고 이제 중장기 비전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남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현장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뤄보고 법도 만들어보고 제도도 해보고 했었는데 약간 회의감 같은 게 너무 많이 이제 저한테 괴롭고 그때는 이상하게 귀를 조금만 이렇게 잡아도 아프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법안을 한 30개가 넘게 이제 만들어봤는데 통과된 건 없고 시달리기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이제 되게 몸도 마음도 좀 널널해지고 편안해져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공간도 공유 공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누가 소유했다 안 했다, 임대했다 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따로 가고 있고 경제 영역에서도 여러분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젊은 사람들 창업 제안 같은 것들을 보면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시대 흐름이나 이제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일하는 데인데 몇 해 전에 인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이제 외국에서 산 물건을 그쪽 백화점에 같은 브랜드니까 바꿔달라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스페인에서 산 거를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인천에서 환불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따지다가 결국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뺨 맞고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안에는 다 분노가 있고 갑질을 했던 진상 고객도 어쩌면 우리 여러 표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사건은 뉴스의 보도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내가 너무 의아했었거든요. 정작 이제 제가 화가 났던 거는 백화점 쪽에서 낸 이제 공식 입장이 고객이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전체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백화점은 유체 영은 이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고객이 그렇게 진상을 한 게 아니었는데 고객을 들어서 고객이 좀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승인해줘 버리는 그런 식의 굉장히 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일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핵심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거북했고 그 말 듣는 거가 너무 거북스럽고 불편했었거든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전주 이제 남부시장 청년몰에 이제 만드는 이제 남부시장 2층에다 만든 청년몰이라는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 통일실에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청년몰 실적을 만든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청년몰에 돈 보고 섰는데 폐업률이 25%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방송이나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애초에 사실은 이제 총리실에서 청년몰을 몇 개 추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문이 왔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는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 청년몰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청년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모였었을 때
자산이나 경험이나 이런 건 부족하지만 모여가지고 그 어떤 장소의 완전 주도성 같은 것들을 갖게 됐었을 때 청년들이 보여준 일종의 약진, 뭐 이렇게 경제적인 약진,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일본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초기에 청년모를 부목을 할 때 일본으로 전주에 있는 청년들 3명에서 2달간 장사하고 일본에 있는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장사하고 또 이제 오키나와 같은 데로 농장 같은 데로 이제 저희 그 청년 직원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서 겨울철에 머물면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같이 교류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라는 거는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 딸이나 내 자녀나 내 동생이나 가족이나 누구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셋째 하다가 둘째 하다가 막내 어쩌고 하다가 매니저쯤 될 때쯤 되면 이제 하이를 오래 신어가지고 이제 뭐 다리가 무릎이 안 좋다든지 오줌을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이제 뭐 30대 초반에 요실금이 온다든지 뭐 이런 병이 이제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무릎 꿇기도 하고 그렇죠. 매니저를 30대 초반에 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에는 백화점이 하나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루즈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도 향상되고 뭔가 자기도 변화를 경험하고 싶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백화점에서 일본하고 교류하라고 그러고 뭐 이케부로 이런 데로 보낸다거나 어디로 보낸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다 소모품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의 어떤 텐션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긴장감이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텐션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현재의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억압이나 강압은 있는데 실질적이고 자기 자신을 흔들 수 있는 긴장감은 없는 그런 이제 경제활동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이쪽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제가 갔었을 때 봤던 아파트고 이건 이제 위례 신도시를 갔었을 때 모습이에요. 2015년도에 서울에 이제 위례 신도시에 제가 갔었을 때 짓고 있는데 애들이 되게 통학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막 이 길로 막 다니고 정신 사납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보면 우리보다 그 비엔나가 이제 수도인데 국민소득으로 보면 한 4만 불 정도가 되니까 딱 우리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우리는 뭐 4차 현대 4차 아파트로 가주세요. 뭐 어디 뭐 신일 아파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도 아파트가 다 달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팔지를 않아요. 국가나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 위에 50년이나 99년을 이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이 지어질 때에는 동호회가 시행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산고등학교 제52회 동창회가 시행사가 돼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어디 유치원 그 교사 모임 이런 데가 시행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줘요. 반드시 발코니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옛날 한옥의 마루나 마당 이런 개념처럼 이 사람들은 외부와 내부와의 그 경관적인 접합 지점에서 동적 사적인 새로운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스펙만 주고 나머지는 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현대, 삼성물산 뭐 이런 식의 아파트 간판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브랜드에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헌법적으로도 우리 가치에 맞지도 않고 사실은 그거는 공간에 대한 사적인 그런 브랜드의 점유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일단 뭐 차이가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는 동호인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해 먹을 공간도 필요하고 자전거 따로 모아둬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지하 가면 이제 제가 거기서 2주 동안을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2주 동안 제가 본 모습들을 보면 이제 뭐 지하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개인 창고들이 있어서 선풍기나 이런 거 뭐 계절이 다른 것들은 거기다가 쟁여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국민소득은 월등히 높지만 돈을 내는 걸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기네 집에서 머물렀는데 이 아이가 한기라는 아이예요. 지금은 이제 그 노래하는 거 뭐죠? 그 비엔나 소년소녀 합창단 거기 지금 멤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기가 살고 있는 집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집세가 80만 원이고 관리비가 20만 원이고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의 국가 보조가 20살까지 나오니까 60만 원을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실제로 내는 집세하고 관리비는 40만 원 정도면 수도의 한복판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한 이 돈이면요, 이게 40만 원에 그 33평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제가 지금 남양주에 일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원룸에 42만 원짜리 아파트에 관리비 5만 원에서 47만 원짜리 그 원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양주 조그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교외 지역에서 일을 한다고 원룸에 앉아서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부자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 돈이면 그 아파트 33평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여기는 토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없고 그거를 사회가 주거라는 거는 의식주 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니 굶어 죽진 않잖아요. 옷은 입고 다니잖아요.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게 주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식주라는 필수적인 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고요. 서울의 위례 신도시는 막 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더 몰랐어요. 33평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송파하고 성남시하고 교차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도 그 당시에만 해도 월세 160에 관리비 30이어서 전세는 또 이제 3억이었고 월세 200이었거든. 전세 3억을 줄 때에는. 근데 이미 이것도 2015년 상황인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거의 3분의 1, 30% 이상이 지금 여기서 업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그 서민들을 위한 땅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해서 일상적인 비용의 그 물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나 생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돈이 안 들어가면 어떤 걸 걱정 안 해도 되냐면 내 새끼가 커서 성장해서 밖으로 나갈 때 내가 부담이 없어요. 내가 목돈 챙겨주거나 전세금 장만해주거나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 새끼든 저 새끼, 아니, 내 집에든 네 집에든지 간에 그런 그 출발선에서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집에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네 집에는 뭐 이렇게 내는 이렇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죠. 많이 달라요. 근데 대학 그 진학률도 15%니까 비엔나가 잘 살고 경제력이 있는데도 대학 지나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15%고 나머지 그런 85%는 고졸이에요. 고졸이면서 지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끌어주는데 재밌는 점은 육체노동을 하면 육체노동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수나 그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배관공이 제일 돈 많이 벌어요. 의사분도 벌고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젊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몸을 쓰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군대 갔다 와서 철근 일 했거든요. 도로공사하는 데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너무 이 철근 막 그때는 다 이제 접고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땀 흘리고 밥도 먹고 몸도 건강하고 만약에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처럼 배도 안 나오고 아마 되게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체질에도 맞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천시하거나 혹은 제대로 급여를 안 주거나 땀의 대가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줘서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진접선이나 이런 데 사고가 있어가지고 6, 7명이 죽잖아요. 그럼 죽은 데 가서 보면 하청에 지하청으로 일을 해요. 3단계 하청으로 일을 해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이 대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 30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 기업한테 정부는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받는 거는 22만 원, 21만 원 그래요. 30만 원 돈을 줬는데 세금에서는 그 중간에 3분의 1 정도가 되는 돈이 중간에서 다 뜯겨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무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조사한다고 이제 진접순도 나가보고 저쪽 그 전남 어디 다리 한판 떨어진 데도 가보고 뭐 사람 이제 다치고 죽은 현장들 뭐 STX 그때 가스 폭발했던 데 이런 데들에 이제 가서 상가집도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수일을 30년 동안 한 사람하고 이제 막 대학 나와가지고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애하고 월급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사람하고 이제 막 대학 나와가지고 3, 4년 차밖에 안 된 완전 핏땡이 중에 핏땡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하고 급여가 비슷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이쪽 사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맞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다. 공사하는 현장에도 가서 이제 봤더니 이게 공사장이라는 느낌하고 공방의 느낌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와서 조립하는 방식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자 보증 기간이 얼마예요? 아파트 최대 5년 최대 옵션들 해가지고 몇 개 계단내고 해서 10년 이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하자 보증 기간이 기본적으로 30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50년. 그 말은 뭐냐면 50년 이전에는 집을 허물 일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50년도 안 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돈을 내야 돼요. 그 철거라는 게 사회적인 환경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파트를 철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30년 된 아파트를 20년 만에 철거해달라고 법안을 올려요. 법안 소리 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제정신이 나간가. 국민들이 볼 수도 없잖아요. CCTV도 하나 달아놓고 싶더라고요. 한 8명 정도 된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짓들이 제정신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가. 근데 이런 노동자들이 완전히 이제 기술을 습득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제 50대쯤 되면 휴가 기간도 많아서 상당히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2001년도에 히말라야 언덕 그 주변으로 인도에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거지골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 참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온 그 40, 50대 엔지니어들 많이 만났어요. 그때도 참 이상했어요. 기술자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인데 2달간 여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돈 씀씀이도 있고 되게 사람들이 멋있고 그러거든요. 젠틀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40, 50대 노동자가 2달간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들 반갑다고 돈도 쓰가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되게 그 사회적으로 큰 추구해오고 달려왔던 그 그림이 많이 달랐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선부장제도 같은 경우는 땅을 팔아서 거의 원가의 재벌들한테 땅을 주거나 부영이 이제 그 임대주택 짓는다고 했었을 때는 원가보다 싸게 줬거든요. 근데 10년 후 분양이잖아요. 10년간 임대해 준 다음에 분양할 때는 시세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땅 주고 헤엄치잖아요. 주택 기금 받아서 건물 지어 땅 원가보다 싸게 줘. 대금이나 이런 거 결제할 때는 자기 동생, 친척들 회사로 돌려. 이렇게 하니까 땅 주고 헤엄치는 사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삼통치킨이나 이런 데들 일어났을 때도 이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건물 안에 이 홍대 앞에서 있을 때지만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가 495만 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비싼데 5년 만에 2배로 올렸어요. 이거 5년 동안에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망치로 유역을 가해, 망치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유역을 가해서 살인미수는 아니네, 기네, 이런 이 이후에 나오거든요. 궁중독과 사건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현장에 가가지고 망상무나 이런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쫓겨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정말로 살인을 가지고 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밀려난다는 거가. 왜냐면 제가 제 아버님이 전주에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62살 되셨을 때 환갑 넘어서 그 질통을 매가지고 그 월세를 적게 내려고 그 사월세로 살았으니까 그 전세를 부었거든요. 근데 건물이 부도나면서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버지하고 같이 쇠사슬로 그 기둥에다 몸을 묶고 신단통 옆에다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나마 저희는 그 7천만 원을 다 받진 못했지만 5천만 원인가를 그나마 이제 받았거든요. 저희만 그렇게 받았어요. 끝까지 다 먹어가지고 둘이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제가 경신련 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먼지 속에 있었던 걸 이제 들고 나와서 경신련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여연대 가고 민주노총 다니고 그때 민노당 막 생겨가지고 민노당 찾아다니고 그거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민운동을 하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긴 했어요. 국회에서도 제가 개정안도 내보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00년 가게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자식한테 대를 물려서 그 자식이 서울 우리시고 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더라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대장장이가 된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그마한 산업 기반이 세라믹 도자기를 했던 데에서 사실 반도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생태계라고 우리가 제조업 생태계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거에서 대단한 게 나와요. 미국에서도 보면 총기 만드는 회사 옆에서 그 부품들을 조달하고 뭐하고 하다가 우주항공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총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조달하다가 자동차 만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기본적으로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 여기는 군산에 있는 이제 수산시장이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케리아 시장 바르셀로나에 갔었을 때 이제 보케리아라는 시장을 갔는데 택시를 타고 그 프랑스 그게 뭐죠? 그 마트가 이마트 같이 프랑스 브랜드가 뭐예요? 까르푸. 까르푸를 지나가다 봐가지고 까르푸를 가자고 택시기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까르푸를 모른대요. 거기 시장이 있대요. 그리고 시장 가면 좋은데 내가 지나가다가 봤으니까 거기 어디 그 까르푸가 있다 그랬더니 데려다 준 게 보케리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아는데 재래시장은 아는데 그런 쇼핑몰은 모르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매대의 눈높이를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는 서서 주인들이 일을 하고 계속 손님들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상품의 위치가 다 5개에 있는데 한국은 맨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위치가 내가 그걸 관리하기 좋은 위치가 낮아요. 또 이제 준비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는 이거를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왜 내 거라는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 사회적 경제에 무슨 그 도시 재생에 이런 거는 가장 첫 번째 시각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내 것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식이라는 거의 근저에는 뭐냐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보고 남의 거나 사회적인 거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그냥 시민인 거예요. 이건 거고 시청 사람들이 해야 될 거 같고 이건 남의 거고 누구 거고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내 게 얼마나 있다고 내 거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다 내 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바라볼 때 이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특정 소유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점유에 가깝다가 공유로 가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남부시장도 보면 번영회가 있지만 남부시장에 1200개 정도 점포가 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 1200개 점포 중에서 상인들이 소유라고 생각해가지고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점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공유진의 원에 뭐 원래 있었던 데를 하천 부지를 이제 건물을 지어서 다시 불화를 해줬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다 일종의 점유를 하다가 뭐 소유를 하거나 점유를 하다가 공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경포천 주변이 뭐였겠어요? 경포천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정부 땅이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제 공유수면 부지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개인 부지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발붙이고 하다가 시장이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좁으니까 이제 배도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관 조개 지역 관 이쪽은 내양 쪽에 있었을 거고. 그냥 서민들이 그냥 물건 빼다가 팔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제 경포천 그 포구에 이제 경포천에서 장사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시장이 있죠. 뭐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런 거를 다 사실은 공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여기는 공유지인가? 공유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 거라는 이 공간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되게 그 유럽에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참 우울해졌는데 미국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미국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는 사회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보면은 균형 잡힌 인간이에요? 균형감은 없잖아요. 대통령인데 막말을 하고 품위도 없고 뭔 스캔들을 그렇게 많이 쏟아졌는가. 아무튼 대선 때부터 아무튼 5만 가지 스캔들에다가 이게 저희 상식으로는 나쁜 거라고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라고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만한 것들이 풍모가 됐었거든요.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근데 되겠다 싶었던 이유가 샌더스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지는 거죠. 그죠? 그때 민주당의 주류가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나이 먹은 영감녀 한 분이 딱 떴는데 그분이 그냥 돌풍을 일으켰어요. 샌더스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샌더스가 그냥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샌더스가 7번 시의원, 상원의원을 하고 또 시장도 했고 그 지역에서 했었을 때 강변에다가 호텔을 지으려고는 업자하고 맞서가지고 7년간 시장이 싸워서 거기를 시민 공간화로 전환시킨 일을 했던 게 샌더스가 시장이 됐을 때 두 가지 큰 업체인데 하나는 임대주택 많이 지은 거, 또 하나는 천변 경관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지켜낸 거. 이 두 가지가 트럼프가 7년 동안 시장 자기 임기를 걸고 싸웠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를 받기도 했었어요. 보여줬잖아요. 샌더스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제적인 사회적인 메시지나 또 자기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백인 중산층이 아니고 백인 하층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시점에 국경에다 울타리 치겠다고 한 것들이 뭐냐면 미국은 입찰을 보려면 정부 돈으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입찰을 할 때 낙찰물 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직접 시공률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고용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노동자를 기업이 몇 %를 직접 고용해서 책임지느냐가 가점에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하청으로 가는 거를 이제 브로커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법안으로 그걸 못하게 해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브로커 방지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새어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가가 안 된 미등록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백인 이제 그 하층민이 아니에요, 사실. 백인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겨서 그 사람이 하층민이 된 거죠. 건설 노동자들이 미국만 해도 보통 건설 노동자로 10년 정도 일하면 경찰이나 교사하고 임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육체노동하는 사람이 대등하게 그냥 웬만한 오피셜한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일자리를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들한테 뺏기니까 금융인의 뭐래 이런 것만 되게 신경 쓰지 민주당이 우리 입장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표들이 트럼프가 못생긴 뭐 우격 따지고 말도 안 되고 인격이 후지고 어쩌고 해도 트럼프는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펜스 치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뭐 중국이나 세계나 이런 데에서 맨 소득 없이 전쟁이나 거나 이념 공세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득 있는지 안 한다. 지금 미중 분쟁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하고 보면 트럼프가 대선 때 막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웃기는 짜장같이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그동안의 정치 엘리트들이 뭘 대변했는가. 실제 정치 엘리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느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국에서도 이제 제이스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PB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백화점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싸게, 그다음에 노브랜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PB 상품을 처음으로 이제 유통망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제이스펜이라는 백화점이거든요. 미국의 중산층이 흔들릴 때 비싼 백화점에 중저가 백화점 브랜드를 들고 고급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PB 상품이라는 걸 탑재를 해서 돈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백화점 체인이 등장해서 1,500개가 깔려버려요. 미국 전역에. 남미까지 내려가고. 그런 제이스펜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었을 때가 미국 대선이 있었던 그 시기예요. 제이스펜이가 붕괴된다라는 조짐이 보였던 게 뭐냐? 진짜 중산층이 몰락이거든요. 미국의 중산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였죠?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이 문제는 바보야고 경제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클린턴이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 미국 사회에서 패러다임을 바꿨던 거가 제조업이거든요. 클린턴이 제조업의 그 귀한 프로젝트, 제조업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 로드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로드맵을 사실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 실행관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탑재가 돼버린 거죠. 미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제조업 붐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거기서 공무원으로도 일하고 은행에서도 일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이제 또 그 정보를 많이 줘서 저도 리얼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유경제랑 이제 지금까지 경제 방식이 그렇다면 진짜 공유경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키워드들은 이런 것 같아요. 집단지성이나 협동조합이나 공유경제, 공유지식, 노동자 자주회사, 클라우드 펀딩, 시민 이니셔티브 뭐 이런 거거든요. 뭔가 시민이 주도한다, 또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준다, 또 힘을 합해서 뭔가 새로운 자본을 축적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거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캠페인을 할 때 그 분산이 이제 막 촉과가 됐었잖아요. 뭐 GM 또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제일 정말 필요하다고 했던 이제 분산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제 전화부터 통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기금 예산 달라고 편성된 걸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든 의문이 뭐냐면은 왜 군산은 바다인데 바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산은 바다인데 바다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러보면 공강으로 딱 줄이 쳐져 있고 금강 하구로 이렇게 바다 모습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들판이잖아요. 또 생활로 연결되고. 근데 왜 군산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들인데 군산에 가면 왜 바다를 볼 수가 없을까? 이런 게 하나가 들어서 왜 고군산 연결하는 다리는 지나가는데 고군산을 연결하는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공익적인 법인, 공동의 일자리,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끌어들이는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계획서에 없는 걸까? 또
저쪽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GM하고 또 다르잖아요. GM은 자동차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계속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되는 시기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이 이야기는 계속 되는데, 사실 조선소라는 건 사실은 저도 하는 의원이 하는 뭐 저기 산업은행 그 총재 만나고 뭐 기획부 장관 만나고 할 때마다 배석을 해가지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 옆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고급 정보를 다루면서 제가 느꼈던 게 조선소 현실적으로 부활이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조선소가 현실적으로 부활이 어렵다고 하면 새만금의 풍력발전 같은 걸 할 때 다 플랜트잖아요. 다 용접해야 되고 철을 해야 되는 플랜트, 해양에서 발생되는 그 풍력발전에 대한 권리를 만약에 군산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플랜트 공장으로 전환되기가 쉽잖아요. 배 만들던 데가 쇳덩이 다루던 데니까 전환이 빠르니까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좀 제안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튼 하진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꿈을 꿔본 게 뭐냐면은 이런 풍력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현대나 삼성에다가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권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는 누가 공급해요? 그 독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케팅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마케팅 노하우 필요 없어요. 생산해서 한전한테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거를 왜 삼성, 현대를 거쳐야 되는 걸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삼성, 현대를 뽑아서 30%나 40%의 지분을 그 사람들이 투자하게끔 하고 60% 이상을 전라도 도민들이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협동조합 하면 우리는 항상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리끼리 협동할 거에 대해서. 그거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탈리아 협동조합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들이에요? 다 무슨 공설운동장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청소를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시내버스를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그래요. 뭐예요? 생활 인프라, 생활 SOC 관련된 것들은 다 그 협동조합이니까, 시민이면 내가 군산 시민이면 한 4개 정도의 주주예요. 4개 정도에. 버스 주주, 뭐 풍력발전 이런 거 주주, 원 주주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노후연금이 되는 거예요. 연금성이잖아요. 다 인프라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든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회에서. SOC라는 게 뭐예요?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는 건 뭐예요? 돌아야 인프라죠. 안 돌아가면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그 기반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인프라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이라는 건, 계속 두는 기반이라는 건 뭐예요? 돈의 기반이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산이니까. 그럼 자산은 왜 특정인이 아니면 왜 또 공무원이 위임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주주대표도 나올 수가 있고 소액 주주대표도 하잖아요. 다 해요. 기업에서도 다 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에서 주식회사를 하면 뭐 소액주주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맨 없는 소리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그 회사가 더 커져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길 바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 사람의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 이게 잘 돼서 나한테 배당으로 돌아오는 게 많아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에 소셜한, 쉽고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권리나 권한들을 넘겨주는 그런 운동이 사실은 협동조합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 되게 유명한 뭐 그람시나 이런 좌파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90년 주택에 살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주택에 손주가 살면서 혁명운동했어요. 우리나라 혁명운동가처럼 그렇게 고달프게 80년대에도 고달픈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돌아가신 선배들도 많고. 근데 다 고달팠어요. 왜?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자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되게 벼랑같이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혁명운동을 했는데 무슨 뭐 지금 386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상가 같은 기질이 많아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까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인정하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그 인정, 우리의 가치관이 현장에 기초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세팅되어 왔던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주에서는 이제 한옥마을 또 남부시장 이런 데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느 날 서울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답사를 같이 했어요. 경의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폐선 부지에 여기 마포 쪽인데 답사를 하다 보니까 막 땅이 공원으로 한다는데 3,000평씩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는 위치가 역세권 같은 데거든요. 그러면 딱 각이 뭐예요? 돈 되는 거 해먹으려고 이렇게 가보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를 조성할 때에는 국민들 땅을 희생받아서 조성을 했었어요. 일제시대 때. 농동이나 이런 것들은 임금을 받곤 했지만 땅이나 뭐나 이런 것들 희생을 많이 당했거든요. 거의 반강제적인 분위기상. 내 땅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왜 전주 공선운동장 이런 것도 그렇고 시골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대부분이 희사된 거예요. 땅이나 이런 것들. 교육부에서 팔아먹고 막 그럴 때도 재판도 걸리고 그랬어요. 왜 마을 땅을 팔아먹냐고. 교육부는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거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많이 희사를 했죠. 아니 부역을 했든지 뭐 대가 없이 기부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작전을 짠 거예요. 그 홍대에 있는 그 당시 싱크카페라는 카페 한 군데에서 그때 제가 거의 맨발로 거의 그냥 보름간을 막 사람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야 된다. 점유운동 하자 해서 1,000평을 밀고 들어가게 되는 이제 해서 이제 점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포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있다 전주 온 사이에 마포구에서 나가라고 버티고 뭐 싸움이 가면서 지금 이제 경의선 뭐 폐선부지 거기를 지키는 시민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싸우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기가 개발되면 뻔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랜드가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뭐 경찰청이나 뭐 이랜드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펀드 해가지고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했던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우리는 어떤 땅이 있으면 군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산에서 아까 제가 바다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바다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금강 하구 쪽에서부터 여기 이제 그 장안대교 거기까지의 그 사이트가 그 군산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이제 풍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목포나 그 부산이나 이런 해안가의 그런 사이트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둥그런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펼쳐지는 풍경은 군산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공공이 그냥 아파트 지으라고 이렇게 막 해서 지을 일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 공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활동이 자극되고 창조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될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 뭐 문화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뭔가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누구 거라는 생각이나 시나 행정이 주도한다는 걸로부터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시민한테 가져갈 거냐인데 시민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크든 작든지의 경험들이 축적돼야 되는 거겠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가지고 어렸을 때 꿈꿀 때 막 그러거든요. 뭐 오줌 싸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불에다 오줌 싸잖아요. 꿈에서 깰 때. 그런 거다가 뭐 태영이 새끼가 뭐 오줌 누가 멀리 나갔는지 시합하자고 그랬던 핑계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꿈꾸듯이 살다 보면은 한 번도 안 해본 게 생각하거나 이미지만 있고 안 해보고 막 이러면은 안 하는 거거든요. 못 하는 거고 안 해본 거가 되는 거고 해본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자꾸 외로워지는 거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크든 작든 뭔가를 내걸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
벽에 부딪히면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요. 요즘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 또 문제를 하나의 풍경으로 놓고 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새로운 사고의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바뀐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문제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의 전환, 문제를 다르게 보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의선 폐선부지가 지나갔다. 펜스가 쳐져 있으면 왜 저게 펜스가 쳐져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답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답사하고 경의선 포럼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펜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의식 가졌던 사람은 솔직히 저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펜스가 쳐져야 돼?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깡파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펜스가 쳐져야 돼? 왜 우리는 몰라야 돼?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펜스를 뜯으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작전을 짠 게 뭐냐면 민원을 잔뜩 올렸어요. 펜스 답답한 게 빨리 뜯어내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청에다 제안했어요. 이 구간에 이걸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짝 점거한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 펜스를 못 뜯어냈으면 점거도 안 됐으면 펜스 넘어갔다가는 펜스가 좀 높아야지.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펜스 높이가 다 낮아요. 대부분 투명해 볼 수 있게 돼 있고 먼 구석이 얼마나 깜파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처럼 높게 펜스 쓰는 나라도 없어요. 어디 다녀보세요.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데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사하는데 엄청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펜스 높게 치는 나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들이. 여하튼 간에 공민지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지금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세운상가를 그 기술자, 그러니까 그 세운상가 일대 이제 기술에서 다시 세운이라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도 거기에 이제 레지던시라고 해서 이제 거기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장인학교 뭐 이런 것도 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세운상가만 그런 걸 하고 주변에 을지로 일대에 많은 5만 명이 거기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 하나가 있다고 해도 5만 명이 돼요? 10만 평 정도가 되잖아요. 자동차 공장에 예를 들어 10만 평이 있으면 거기에 몇 명이 고용될 것 같아요? 13,000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이게 가족들 뭐 이렇게 하면은 5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죠. 중소기업들, 뭐 밴드들 이런 거. 1차, 2차 밴드를 합친다고 해도 또 사실 2만 명 정도 이상 고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을지로 같은데 5만 명 정도가 먹고 살아요. 근데 그냥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숙련된 기술로 버티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텔레비전 혹시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나 혼자 산다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멍하니 때리고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미대생 오빠가 나와요. 미대생 오빠. 그게 그 기안84라는 그 만화 그림 애가 있는데 기안84의 후배가 미대생 오빠인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빠라고 해서 미대생 오빠래요. 근데 미대생 오빠가 어느 날 봤더니 청계 공부상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린 제작해야 될 거를 상의를 해요. 이렇게 주면서.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마르세유 갔었을 때 그 폐 공장 부지에서 작가들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같이 그런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설치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유럽에서 그 2013년 13년 이때 퍼레이드 축제가 유럽을 다시 쓸고 다니는 때였거든요. 이게 5만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기술밥 먹은 사람이 예술가들한테 끊임없이 조언을 해요. 예술가들이 가져온 그림을 가지고 오토바이 그 엔진통 하나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여기다 장착하면 엔진이 걸리면서 이 천이 여기까지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너 이거 다뤄라. 내가 설계 다시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이게 엄청난 소통을 해서 유럽 곳곳에 그 사람들이 만든 이제 퍼레이드 용품들, 설치 작품들이 막 엄청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가 문화수도 지정이 돼요. 유럽 문화수도 마르세유 지정이 그 공장 안에 전배청 공장인데 그 전배청 이전한 그 공장 부지에 필립이라는 아주 정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필립이라는 친구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공장을 점거를 한 다음에 공장을 끄고 자기 쪽수가 적으니까 쪽수가 많은 예술단들부터 막 불러들여요. 공짜로 공간 준다니까 같이 쓰자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공장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공장 주인인 줄 알고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필립이 여기 공장 땅 샀나보다 하고 막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유럽 각지에서 오게 돼요. 처음에는 마르세유에 있는 뭐 춤추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했는데 택도 없죠. 그 공간을 채우기가. 이거 편지 써가지고 언론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금회의소가 직접 후원을 나서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 예술가들이 한 점유한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정말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원으로 나서게 되고 그 전직 시장이 이제 그걸 후원을 하면서 이제 전기랑 뭐랑 다 연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시장이 제가 만세에 갔었을 때 전시회 하는 데 갔어요. 그 예술가들을 돕다가 시장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업 작가로 자기도 탈바꿈이 돼서 정치인에서 작가로 이제 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첫 갤러리 오프닝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소박하더라고 보니까. 전직 시장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거 하나도 뭐 마이크도 안 주고 다 뒤돌아서가지고 술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도가니 풀다가 물어보도 안 해요. 시장이 누군지도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녀가지고. 근데 여하간에 우리가 그 청계천 세운상가를 보면서 박원순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오세훈이는 자기가 시장을 하면서 이 북악산에서 종묘를 거쳐가지고 세운상가를 거쳐서 남산까지 연결하는 걸 녹색띠라고 그러거든요. 그제 한참 환경운동을 할 때 그 녹색띠 이야기가 이제 복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세운상가 주변의 높이를 90m로 제한되어 있는 높이를 120m까지 허용을 해주고 그 돈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세운상가를 날려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오세훈식 개발 방식이었고, 박원순의 개발 방식은 이제 세운상가를 기본적으로 그 이런 이제 예술 생태계,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거기다 만들어줬고 주변으로 확장해 간다라는 전략을 해서 주변 땅을 쪼개요. 100가지로 필지를.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재개발, 재건축 다 보셨겠지만 도정법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 소유자들의 70%만 동의가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해야 되거든요. 80%만 하게 되면. 세계에 이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심지어는 가장 잔인한 독재자들도 남의 땅을, 내 땅을 남들이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뺏는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못 봤고. 그러니까 중세 때에도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땅을 그런 식으로 수용하는 걸 민간인들끼리. 네? 왕이 뺏어먹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민간인들끼리 법적으로 그렇게 80% 자기들 했으니까 나머지 20% 내놔. 너네들도 우리하고 같이 개발해야 돼.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거는 없어요. 동서고금 막론해가지고.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그걸 했다가 그냥 그게 특별법이니까, 우선법이니까 지금도 가장 선행된 법으로 계속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익보다도 그냥 짬짬이로 뭘 이렇게 개발해서 돈 벌고 이게 다 불로소득이거든요. 불로소득이 돈 번다는 거는 지역은 따따블로 처벌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광교에 아파트를 산 친구가 있어요. 그 수도권 광교에 성남하고 서울 사이에 있는데 광교에 아파트를 살 때 걔가 30평짜리 아파트를 4억 뭐 몇천만 원 주고 샀었어요. 몇 년 뒤에 살았어요. 근데 4억 몇천만 원 했던 아파트가 지금 한 7억 몇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럼 걔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출퇴근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출퇴근을 했는데 집은 점점 낡아질 거 아니에요. 3년간. 근데 걔는
네, 3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3억 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그런 거는 수도권 안에서만 발생되는 그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3억 있잖아요. 그냥 부풀려진 그 3억은 누군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물가로 감당을 받든 공장 부지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임대료나 상승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고비용 사회가 되니까 내 임금의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되든 내 가치가 하락되든 물가가 올라가든 다 나한테 사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만병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영화 보는데 넘버3라는 영화가 있어요. 넘버3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가 애들 놓고 노트피라고 한 다음에 뭐 우리는 불안당이 돼요. 아니 물, 뭐 땀, 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노트에다 불, 한, 당 뭐 하면서 이제 뭐 인순애가 뭐 라면을 먹었냐 한번 해가지고 막 패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송강호가 이야기한 불안당이라는 게 뭐냐? 남의 거 뺏는다, 땀 흘리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아파트로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땀 흘리지 않는다, 남의 거 뺏는다, 누군가는 손해본다. 특히나 출발선에 있는 이제 사회에서 출발해야 될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죠. 그나마 지 부모 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2대8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20%는 먹고 살만 하거든. 80%가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군산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강의 다닐 때 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영화동. 네, 여기 옆에 가면 영화시장이 보이잖아요. 참 되게 참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단발머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뭐 저녁이든 뭐든 참 좋더라고요. 너무 근사하고 평상도 너무 예쁘고. 근데 어느 날가 이게 짝짝 잘려져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길어진 거 같고 되게 예쁘고 되게 정감 있고 예쁘고 그냥 여기에는 진짜 앉아서 이렇게 딱 있으면 누가 앉아 있든지 간에 되게 예쁜 그림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아무튼 뭐 스페인에 갔었을 때 보니까 이 좁은 그 골목 사이에 2층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기도나 이런 데 다니는 2층 버스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얘네들 보면 2층 버스 안전 어쩌고 해도 뚜껑도 없고 뚜껑도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전자등이 아니라 비 오면 이거 막 이빨이 돌려가지고 가봐 씌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위험한 우리 사회가 위험에 노출된데 이런 말 없어요. 이 사람들 이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떨어져 죽지도 않고 죽으면 못 죽겠죠. 근데 안 죽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끼리 앉아있고 서있고 뭐 이게 돌려서 다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좀 뭔가 우리가 관광 인프라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좀 이렇게 진짜로 정말 이렇게 즐겁고 편한 것들이 뭘까? 꼭 이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 뭐 관광버스 한다고 했을 때 껍데기 씌운 거 막 빨간 거 들어다닐 때 그때도 참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 그리고 예전에 경전철 놓자고 했을 때 사업성 없다고 떠들 때에도 경전철 선진지 답사한다고 어딜 가냐면 파리를 가요. 우리나라보다 특히 전주 같은 데하고 GDP 비교하면 4배, 5배 정도 그 돈이 더 많은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트램을 보고 있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경전철 보고 싶으면 어디 가요? 중부시장 가잖아요. 만약 내가 간다고 하면 파리에서 운행되고 있는 트램의 5분의 1 가격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런 데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다 내가 시의원이고 도의원인데 파리에 가가지고 우리 도시 형편에 맞는 경전철을 가져야 되겠어. 근데 어딜 가냐? 내 호주머니에 한 10배 정도 되는 비싼 데 가가지고 사진 이빨이 찍고 와가지고 선진지 답사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거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거라면. 네가 정말 먹고 싶으면 정말 이걸 꼭 모아서 변화 주고 싶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싼데, 싸고 좋은데 기술까지 전수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추고 그 독보적인 기술을 어떻게 가질 건가 일자리 어떻게 더 만들 건가 그거 하는 대신에 버스 보조금 줄 돈 가지고
마을버스 같은데 지주에서 노동자 지주회사도 좀 만들고 노동자들이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도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사갑시고 자꾸 펼쳐보면은 지 조카, 누구, 사촌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택시회사 이사하고 버스회사 이사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런 놈에 나오고 있어요. 마피아예요? 이거 순 건달들이나 하는 짓들이지 이게 제정신 갖고 있는 사회가 할 짓이에요 사실?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예전 경신련에서 일할 때 서울 택시회사 한번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월급 하나 살벌하게 당했는가. 근데 그때는 월급제 막 그게 이슈여가지고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걸 했다가 그 아는 사람이 전주에서 누가 왔다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봉고차에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봉고차에서 7시간 동안 그 택시기사 사장들 하소연도 듣고 저는 처음에는 막 납치를 해서 겁을 주고 그러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7시간 동안 자기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서 이제 저도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양반들한테 한 이야기는 그냥 그거예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솔직히 그냥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지 아무 일이나 아무 상관 이명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아들은 뭐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인가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건물 관리인을 하든가 관리인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네? 거기 관리인으로 일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한 달에 180만 원, 170만 원 세금부터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꿍고리만 먹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 얼굴 나빠대기도 안 비치는 놈은 그렇게 받아가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람을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일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차별하는 거고 그런 걸 하지 말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재밌고 좋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은 세월이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사실 일상경제. 일상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저도 한옥마을에서 이제 이런 거 타고 그러는데 잘 봐야 돼요. 주말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주말만 부산이 관광객이 오고 평일에는 없다. 그러면 주말에 오는 현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집중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말만 오는 갔다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요. 이게 심지어 하다못해는 그 3만엔 비즈니스 옛날에 뭐 그런 것들도 유행하고 그랬었거든요. 3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30만 원인데 3만엔짜리 일자리가 몇 개가 있고 자기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한 것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해서 3만엔 비즈니스가 유행하게 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나를 이해하면서 내가 성장했다, 내가 나를 되돌아본다. 후회도 되고 고통도 스럽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어간다는 거기도 하고 내가 나를 하나의 우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남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부처가 이야기를 일체계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어차피 세상 사는 건 고통이거든요. 저도 겪어보니까 어렸을 때 20대 때 겪었던 것보다 30대가 더 힘들고 30대보다는 40대가 힘들고 40대보다는 50대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니까 나이 가면 갈수록 고통은 더 커지거든요. 더 예전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오고 예전에 내가 왜 그런 걸로 고통스러웠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고통이 크니까 그 일체계보예요. 어차피 고통스러운 놈의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더 알면 다 다르고 조금 더 아름다운 거를 찾고 거기에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연령이나 뭐 배경이나 안 따지고 좀 뭔가를 같이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경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장님 다른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시죠.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요즘 서울의 주차장은 그냥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내가 어디 가서 주차장을 쓰겠다, 한 시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 시간에 맞춰서 가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 주차요금이 미리 예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게 되면 싼 데를 찾아가서 1급지라고 하더라도 한 2,000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도 보면은 자동차 아무 데나 많이 파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건 뭐예요? 주차 빌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뭐가 생겨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복 입고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공부 카드 몇 장 놓고 2시간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놈의 거 공부해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하면 일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주차 단속을 하는데 복골복이잖아요, 지금은. 재수 없으면 주차 단속 걸리고,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누구는 걸렸는데 나는 안 걸리고, 이런 게 뭔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시에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민간 개인 땅이면은 공동으로 투자해서 민간은 땅을 시설은 시가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돈이 사회적으로 돌고 이런 게 일상경제인데 일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로운 거 듣도 보도 못하는 뭐 미술관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실질적인 사람들의 소득이나 사람들이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이제 일상경제의 혁신이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잠깐 쉬고. 예.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